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오늘은 저의 이야기를 써볼까 해요. 제가 그리 오래 살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래도 제가 겪은 사연도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전 어려서 제가 불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전 30대 초반 남편을 만나 빠르지도 그렇다고 느리지도 않은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어려서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고 저를 살뜰히 키워준 엄마 덕분에 30대까지 아무 탈 없이 살게 되었죠. 워낙 어려서 아빠가 안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빈자리는 크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냥 친구들에게 있는 아빠가 나한테만 없는 그런 느낌이랄까? 대신 엄마가 그에 비해 몇 배로 절 고생해서 키워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저에겐 남달랐죠. 모녀 사이가 다 그렇겠지만 저에겐 엄마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전 공부를 꽤 잘했었지만 집안 형편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가 뭘 하든 뭐든 지원해 주시려 노력하였죠. 나 다음 달에 수학여행 가는데 이거 돈 내야 해. 엄마 근데 나 안 가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 그래서 안 가도 돼. 아유, 무슨 소리야. 마지막 학창 시절의 추억인데 무조건 가야지. 엄마가 어떻게 해서든지 돈 마련해 볼게.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엄마한테 얘기해. 엄마가 알아서 할게, 어? 넌 돈 걱정 절대 하지 말고. 어린 것이 철만 들어가지고. 전 그렇게 없는 형편에 엄마의 모든 지원을 받고 자랐어요. 개인과외까지 해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엄마한테 무한으로 감사했죠. 그렇게 전 엄마의 지원으로 어려운 학창시절을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헌옷을 입더라도 저에겐 늘 좋은 거, 새 것만 해주셨으니까요. 엄마의 희생 덕분에 제 친구들은 제가 가난한 것도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정말 엄마에겐 받은 것만 기억이 납니다. 전 그렇게 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다행히 성적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사범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고, 교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죠. 엄마는 얼마나 뿌듯해 하셨는지 그때의 기억이 아직까지 저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우리 딸이 사범대학교에 들어가다니 엄마는 진짜 여한이 없다.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가서도 우리 딸 열심히 해. 엄마 덕분이야. 엄마도 힘들 텐데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어디 쉬워? 고마워. 내가 평생 효도할게. 정말 고마워, 엄마. 효도는 무슨? 이미 네가 할 효도는 다 했어. 그러니까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 앞가림이나 잘하면 그걸로 충분해. 알겠지? 그렇게 대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같은 교생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저희는 나란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게 되었죠. 전 졸업 후 바로 중등정교사 자격증 2급을 취득했고, 시기적절히 사립중학교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같은 중등교사를 꿈꿨지만 번번이 자격증 취득엔 실패했고요. 하지만 옆에서 힘이 되어주려고 노력했어요. 혹시라도 남자친구가 자격지심을 느낄까봐 학교 이야기는 일절 하지 않았고요. 저희 엄마도 교사가 되진 못했지만 남자친구를 보고 애가 참 착한 것 같다며 좋아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자친구 뒷바라지를 잘해서 꼭 결혼을 해 엄마에게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죠. 둘 다 지키고 싶었거든요. 세진이 참 너무 착하더라. 어쩜 요즘 남자애들 같지 않게 그렇게 싹싹하고 바르다니? 너무 마음에 들어. 엄마가 세진 씨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다. 아직 전교사 자격증은 못 따긴 했는데 곧 딸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기다리긴 천천히 해. 남자가 취직을 못하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겠니? 그리고 네가 교사니까 더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나도 학교 얘긴 일절 안 하고 있긴 해. 역시 우리 엄마. 참 사람 마음 헤아리는 거 보면 역시는 역시야. 저희 엄마는 제 남자친구까지 헤아려 주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 게 닿는지 남자친구도 저희 엄마에게 참 잘했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결국 전교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고 다행히 학원가에 취직을 하였죠. 강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남자친구는 다시 밝아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밝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안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취직한 학원은 강남에서 내로라 하는 학원이었죠. 입시 경쟁이 치열한 학원이요. 덕분에 남자친구는 오히려 연봉도 많이 받게 되었고 위기가 기회라는 느낌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는 강사로 취직하고 나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군요.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던지 제 인생에도 꽃길이 펼쳐지나 싶은 날이었어요. 행복했었죠. 그렇게 저의 인생 2막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줘서 고마워. 우리 결혼하자. 나도 벌이도 괜찮아졌고, 그러니까 너 하나쯤은 책임질 수 있어. 고마워. 취직하고 자리 잡자마자 이렇게 프로포즈 해줘서. 나도 잘할게. 어머님, 아버님한테도.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행복하게는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넌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부모님도 교사 며느리 보신다고 얼마나 좋아하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나 제 마음을 헤아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저희는 무사히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할 때 엄마가 어찌나 우시던지, 마음이 아파서 우시는 눈물이 아닌 정말 벅차올라서 흘리는 눈물이었죠. 전 아버지가 안 계셨지만 엄마가 바르게 키워주신 덕분에 시댁에서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교사 며느리라고 아버님은 자랑까지 하고 다닐 정도였으니까요. 엄마도 그런 모습을 보시곤 참 다행이라며 마음을 쓸어내리셨고요. 우리 며느리가 교사라고? 그 어렵다는 중등교사. 아들은 잘 나가는 학원 강사야. 얼마나 대단한데? 아유, 좋으시겠어요. 며느리가 얼굴도 예쁘고 교사의 성품도 고와 보이던데. 축하드려요. 아주 얼굴이 피졌네, 피졌어. 결혼식에 신랑 쪽 지인들이 많이 축하해 주었죠. 저를 이렇게 좋아해 주신다고 하니 저조차도 마음이 뿌듯했고요.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보내는 엄마의 마음은 시원한 거 반, 슬픈 거 반이었어요. 엄마는 그동안 저에게 해준 게 없다며 펑펑 우셨습니다. 저도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하니 엄마의 마음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 그만 울어. 누가 보면 나 팔려가는 줄 알겠다.
세진 씨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면서 뭘 그렇게 울어? 집도 가까운데. 없는 살림에 너 이렇게 커서 시집 가는 거 보니까 미안하고 대견해서 그렇지. 엄마는 못해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아휴, 무슨 소리야. 엄청 훌륭하지. 고마워. 없는 형편에 이렇게 뒷바라지 해줘서 덕분에 선생님 된 거야.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맙긴. 에휴, 진짜 대견하다. 대견해. 결혼을 축하한다,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만 살아. 엄마는 더 이상 신경 쓰지 말고. 같이 행복해야지. 나 이렇게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엄마 못 입고 못 먹은 거 알아. 나 때문에 정말 고생 많았어, 엄마. 사춘기가 없진 않았지만 엄마에 대한 고마움이 제 사춘기 시절을 덮어버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전 결혼을 하게 되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무던한 분이셨기 때문에 저에게 따로 스트레스를 주시는 분은 아니었지만 결혼하면 여자는 출가 외인이라며 친정의 발길이 가는 것을 조금은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시댁과 친정 번갈아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항상 혼자 계시니까요. 다행히 남편이 잘 이해해줘서 이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아가, 다른 건 다 좋은데 너무 친정에 가지 마라. 그것도 버릇이야. 결혼도 했으면 독립을 해야지, 안 그러니? 네, 어머니, 주의할게요. 아무래도 반찬도 많이 가져다 두시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주의할게요, 어머님. 출가 외인이란 말이 괜히 있는 줄 아니? 너도 일하느라 힘들 텐데 주말에는 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그래. 이제 우리 식구인데. 네. 근데 요새 출가 외인이라뇨. 어머니, 요즘 시대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래도 어머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어머니는 식구라는 말씀 안에 저를 가두는 것 같았지만 그러려니 했어요. 남편은 학원 스케줄로 인해 굉장히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입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저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결혼하고 변하는 게 남의 편이라더니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거든요. 수입이 많아지니 저에게 바라는 것도 많아졌고 시댁 식구들도 마찬가지로 처음엔 교사 며느리라고 그렇게 좋아하셨지만 점점 남편이 스타 강사가 되기 시작하자 절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웠지만 그냥 속물적인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가부장적이었거든요. 조금 숨이 막혔죠. 이거 장모님이 해주신 반찬이지? 약간 향토적이랄까? 내 입엔 안 맞아. 앞으로 가져오지 마. 우리 엄마가 갖다 준 거 내놔. 어? 아니, 이거 자기가 그때 맛있다고 해서 엄마가 일부러 시장 가서 사서 만드신 건데. 좀 먹어보지 그래. 아, 그땐 그때고. 지금은 입맛에 안 맞는다니까. 그리고 너 원래 이렇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그랬냐? 피곤하네. 뭐라고? 말대꾸? 아, 자기랑 나랑 동갑이잖아. 그리고 이게 무슨 말대꾸야? 말 되게 웃기게 하네. 결혼하고 되게 말투부터 변한 거 알아? 내가 알던 박세진 맞는지 모르겠어. 어머님도 그렇고 무슨 내가 소유물도 아니고 참 기분 되게 나쁘다. 아니, 출가 외이니.
너무 싸돌아다니니까 그렇지. 그리고 장모님 반찬보다 난 우리 엄마 반찬이 입맛에 더 맞는단 말이야. 그럼 당신이 꺼내 먹어. 아니, 이래라 저래라야, 정말. 나는 집에서 놀아? 왜 그래, 요새? 아, 그만하자. 싸우지 말자. 남편의 말이 묘하게 기분 나쁜 날이 많았지만 싸우지 않기 위해 참았습니다. 싸우면 나만 스트레스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을 때 한 번은 엄마가 정말 오랜만에 저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시려고 오신 날이었죠. 원래는 제가 항상 가지러 가지만 그날은 제가 시험 기간이라 너무 바빠서 엄마가 와주신 거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태도에 경악했습니다. 제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해가고 있었죠. 남편은 연애할 때 그 남자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죠. 스타 강사라는 게 참 무서운 거더군요. 사람의 인성마저 바꾸어 버리니까요. 아니, 원래 천성이 나온 걸 수도 있지만요. 제가 몰랐던 천성. 아이고, 우리 딸지 한두 번째 와본다. 잘해놓고 사네. 이쁘다 이뻐. 집이 아주 새 집이라 깨끗하니 아주 좋아. 엄마, 무거웠지? 미안해. 내가 가면 좋은데 요즘 시험 문제 내느라 너무 바빠서. 엄마, 뭐 좀 마실래? 여기 앉아 있어. 아유, 아니야, 됐어. 가봐야지. 박서방도 이제 곧 오겠다. 다음에 집에 한번 와. 박서방 좋아하는 백숙 한번 해줄게. 그렇게 엄마에게 음료수라도 주려고 하는데 남편이 퇴근 후 집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저와 엄마의 모습을 보더니 표정을 구기고 한 소리 하더군요. 너무 기가 막혀 뺨이라도 날리고 싶었죠. 엄마가 눈치를 보는 통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생각해보면 집도 거의 반반이었는데 남편은 꼭 자기 집인 것처럼 굴었죠. 너무 기분이 나빴고 화가 났습니다. 아, 장모님 모셨네요? 아, 혹시 발 씻으셨어요? 제가 좀 결벽증이라. 자기 말씀 안 드렸어? 바닥 뒤질 때 발 닦아야지. 뭐? 당신 뭐라고 했어? 지금 엄마 발이 더러워서 발 씻어야 한다는 거야? 아, 기가 막혀. 누굴 거지 취급해, 지금? 아니, 뭐가?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의 집에 왔으면 발 닦는 건 기본 예의라고. 그걸 모르네. 아, 진짜? 없이 살아서 그런가? 제가 언성을 높이자 엄마는 불안하셨는지 반찬만 주러 왔다며 후다닥 나가셨어요. 전 남편을 노려보고 엄마를 뒤따라 나갔죠. 엄마는 한사코 혼자 가신다며 가버리셨지만 제 마음은 참 씁쓸했어요. 남편에게 화도 났고요. 집으로 와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아버님 언제 한번 우리 집 오셔서 발 씻은 적 있어? 참나 어이없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자기? 아니, 맞잖아. 어머님도 멀리서 오셨는데 그럼 발 씻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무리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고. 참나. 불만이 뭐야 도대체 요새? 매번 잔소리해. 가부장적인 말투에. 아니 연애 때랑은 딴판이잖아, 안 그래? 어쩜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 뭐가? 나 원래 이랬어. 그리고 너 내가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 줄 알아?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 써야 해, 내가? 웃기네, 진짜.
너야말로 큰 소리 좀 그만 내. 너 원래 그렇게 말대다 꼬박꼬박 하는 애였냐? 아, 진짜 피곤해지겠네. 하지만 남편은 뻔뻔했죠. 본인은 계속 똑같다고 말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던지. 그렇게 남편과 박 터지게 싸우는 날들이 지속되었고, 전 그러면서 살짝 마음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중 새벽에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너무 놀라 전화를 받으니 병원 담당 간호사였고요. 간호사가 한 말에 전 너무 놀라 정말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여기 병원 응급실인데요. 허춘희님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복통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오셨거든요. 와주셔야겠어요. 네? 엄마가요? 네, 금방 갈게요. 거기가 그쪽 사거리 있는 병원 맞죠? 아니, 지금 정확히 병명이 나온 건가요? 일단 자세한 건 의사 선생님께 들으시고요. 일단 와주세요. 빨리 와주셔야 입원 수속 밟을 수 있습니다. 전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고 엄마를 만날 수 있었어요. 엄마는 거의 다 죽어가는 얼굴이었죠. 전 너무 놀라 눈물밖에 안 나왔고요. 의사는 엄마의 상태와 복부 초음파를 보더니 당장 입원을 해야겠다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죠. 남편이란 놈은 제 옆에서 코 골고 자고 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달려왔거든요. 어쩌다 엄마가 이 지경이 됐을까 하며 자책했어요. 그리고 입원 수속을 받고 CT를 찍고 나서의 의사소견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버텼는지 의문이 될 정도로요. 췌장암 4기입니다. 췌장암은 아무래도 증상이 없다 보니 거의 모르다가 복통이 올 때쯤 항상 말기인 경우가 많죠. 네? 그럴 리가요. 저희 엄마가 췌장암이라니. 아니, 오진 아닌가요? 혹시 환자가 바뀌었다든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치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선 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큰 효과는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만이 아무래도 환자를 편하게 해주는 방법이겠죠. 건강검진 좀 항상 받으시지. 아휴, 3개월 남았네요. 네? 아니라고 해주세요. 아닐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얼마나 착하고 선하게 살아오신 분인데. 전 정말 망연자실했죠. 어떻게 엄마가 췌장암이라니. 아니, 그거보다 3개월이란 시간이 너무 짧게만 느껴졌고, 제 인생에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했어요. 그렇게 전 병원 복도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뒤늦게 제 전화를 받고 달려온 남편도 이 상황에 많이 놀랐는지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엄마에게 설명을 하려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니, 장모님은 건강검진 안 받으시고 뭐 했대? 또 궁상 떨다 안 받으신 거지? 병원비가 더 나오겠다. 아휴, 내가 진짜 미쳐. 뭐? 말 다 했어? 지금 우리 엄마 3개월밖에 못 산다는데 지금 병원비 얘기가 왜 나와? 그리고 돈 내가 내. 걱정하지 마. 저런 게 남편이라고. 참 한심했죠. 남편과 신랑이 끝에 잠든 엄마가 깨어나셨고 엄마는 부랴부랴 퇴원 준비를 하셨어요. 별거 아니래지? 가끔 소화가 안 되긴 했는데
그건 만성 소화불량이라. 아휴, 입원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여간 병원 놈들이란. 별거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을 때 건강검진 좀 받지 그랬어. 이게 뭐야? 어떡할 거야, 이제? 아니, 왜 울어, 은희야? 엄마 뭐라는데? 뭐, 염증이 있대? 아니, 왜 그래,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우는 거야, 어? 엄마, 췌장암 사기래. 말기. 어떡해? 아니, 나한테 어쩜 그래?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나보고 죽으라는 거 아니야? 전 엄마 옆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러자 엄마도 어안이 벙벙한지 눈물을 흘리셨고요. 한바탕 울다 지쳐 엄마를 바라보니 예전보다 수척하고 왜소하신 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는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지 저에게도 그만 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만 울어. 박서방도 있고 좋은 시부모님도 있고 뭐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게 다 그런 거지. 너무 슬퍼하지 마. 어떻게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이제 혼자인데 엄마가 없잖아. 그게 제일 크잖아, 나한테는. 어떻게 그러냐고. 울지 마. 네가 그렇게 울면 엄마가 널 두고 어떻게 가니, 어? 그러니까 그만 울어, 이거사. 목 쉬겠다, 어? 전 이성을 찾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은 3개월을 엄마와 잘 지내기 위해 노력했죠. 일단 남편에게 허락을 구해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온전히 엄마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학교에 갑작스레 휴직계를 내고 남편에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남편은 말이 통하지 않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어이없고 괘씸하던지 말리는 시부모님도요. 뭐? 3개월? 아니 말이 3개월이지. 내가 아는 사람도 시한부 인생 받아놓고 더 오래 살더라. 그럼 그동안 나 혼자 밥 해먹고 그러라는 거야? 아니 결혼을 했으면 뭐가 우선인지 모르냐? 내가 이상한지 남들한테 물어봐라. 좀 정신 차려. 당신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 엄마가 죽는다는데 그딴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알던 박세진 맞아? 정말? 아니 세진이 말이 맞지. 어떻게 남편을 두고 진정에 들어간다고 해? 그럼 세진이 밥은 누가 챙기냐? 어? 어머니도 너무하세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너무하세요, 정말. 그냥 엄마 요양원에 모셔. 아니 요즘엔 요양원도 잘 돼 있다더라.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대니? 아유 유벌나 정말. 아니요, 전 그렇게 못해요. 제 엄마 제가 마지막 가는 길까지 챙겨드리고 싶어요. 그런 줄 아세요. 당신도 그런 줄 알아. 착한 여자 콤플렉스 뭐 그런 거냐? 착한 척해야 살 거 같냐고. 참나. 아주 너 혼자만 특별한 척 착한 척 좀 그만해. 웃겨. 뭐? 착한 여자 콤플렉스? 네 눈엔 그렇게 보이니? 이게 착한 척 하는 거야? 넌 너네 엄마 병이라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쓰레기겠다. 전 이 말만을 하고 나왔고 곧장 짐을 싸서 엄마에게 향했죠. 남편에게 이해를 바랐건만 돌아오는 건 저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믿고 어떻게 결혼을 했나 싶기도 했죠. 그렇게 친정에서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친정 엄마는 내심 걱정도 하는 눈치였지만 전 그런 엄마에게 안심을 드리고 싶어서 거짓말도 해가며 엄마를 기쁘게 해주었죠. 서글펐어요. 그래도 시댁 어른들이 걱정 안 하실까? 박서방도 밥도 못 먹을 텐데 너 이렇게 와 있어도 되는 거야? 엄마는 좋긴 좋다만. 아유, 당연하지. 내가 내 엄마 챙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단 엄마는 안 아플 수 있게만 해. 어? 그렇게 엄마를 하루하루 보살피고 있었어요. 맛있는 것들도 해주고 통증 때문에 식사도 못하시는 엄마 늘 신선한 재료로 식사도 만들어드리고 옆에서 간병을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엄마네 집에 온 서류봉투, 이혼 소장이었습니다. 순간 화도 나고 어이도 없었지만 남편에게 전화를 걸으니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정말 어이가 없는 말이었죠. 차라리 잘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고작 너 밥 못 처먹는다고 이혼을 해? 그래, 넌 그런 인간이었지. 애초에 내가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어. 고작 밥? 넌 네가 할 도리를 다 잊은 거야, 알아? 괘씸한 년. 나도 너 같은 애랑 결혼해서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그깟 어머님 아픈 게 뭐가 대수라고 사방할 일이 천대해. 넌 이혼당해도 싸. 됐고, 사인하고 보내. 접수할 거니까. 전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기간이 길진 않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고요. 합의 이혼이었죠. 엄마에겐 말하지 않았어요. 가시는 길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엄마가 그 서류 봉투를 보시고 많이 우셨어요. 아무래도 본인 때문에 딸이 이혼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았죠. 전 그런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뭐니? 아니, 박서방이 너 보고 이혼하지? 왜? 아니, 이유가 뭐야? 설마 나 때문 아니냐? 에그머니나 어떡해? 내가 네 앞길 막아서 어쩜 좋아. 미안하다, 은희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나 때문에 우리 딸이 이혼녀가 되다니. 엄마, 원래 끝내려고 했어. 이거 말고도 문제 많았어. 성격 차이 알지? 그러니까 그만 울어요.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더 받을라. 내가 괜찮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 어? 나 진짜 괜찮으니까 그만 울어, 제발. 그리고 오히려 난 속이 편해. 전 그렇게 엄마 곁에서 엄마를 지키며 살았어요. 3개월이라곤 했지만 엄마는 7개월이나 사셨고 고통을 받는 날도 그리고 저와 웃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 얘기를 하며 하하호호 웃다가도 갑작스레 찾아오는 고통에 고통스러워하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봐야 하는 건 저조차도 고통스러웠지만 항상 엄마 옆을 지켰어요. 마지막 엄마가 가는 길 저에게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순간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이런 말을 남기셨고 서랍 안 괴짝을 살펴보라고 하셨어요. 고맙다. 엄마는 너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리고 즐거웠어. 네가 내 옆에 없었다면 무슨 낙으로 살았을까 싶어. 항상 엄마는 미안하단 말밖에 할 말이 없어, 은희야. 사실 넌 내 친딸이 아니야. 저 서랍 속 괴짝에 명함 하나 좀 줄래? 이거 뭐야? 그리고 친딸이 아니라니.
지금 엄마 가는 길 마음 편하려고 거짓말 하는 거지? 말이 안 되잖아. 거짓말 마. 여기 명함. 찾아가 봐. 너 많이 찾고 계셔. 그리고 너무 고맙다.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사랑해, 우리 은희. 행복해라. 엄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행복하란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아마 살면서 제일 많이 운 날이었죠. 전 엄마의 장례를 끝마치고 무슨 정신으로 집에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에 왔어요. 그리고 엄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또 한바탕 울었죠. 얼마나 슬프던지. 아직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기억은 세상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요? 전 정신을 차리고 엄마가 준 명함 속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제가 아는 그곳이었는데 왜 이곳을 가라고 했을까 싶은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거기서 명함 속 사람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 데스크에서 바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노신사 한 분이 데스크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가씨가 날 찾아왔다는데 무슨 일이에요? 내 그 옛날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 안 돼서 나와봤어. 저희 엄마가 찾아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습니다. 제 엄마 이름은 허춘이시고요. 제 이름은 강은이에요. 제 말이 끝나자 신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고 절 바로 꽉 안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놀라 어안이 벙벙했지만 노신사분의 눈물에 너무 놀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답니다. 한참을 절 안고는 하시는 말씀이 저를 놀랍게 했어요. 아주 말이에요. 내가 네 아비다. 네 엄마 잃고 유모인 춘희 양이 널 거두었지. 그땐 내 정신이 아니었어. 혼자서 어떻게든 널 먹여 살려야 했다. 그리고 한참 성공해서 찾아보니 이미 넌 춘희 양을 잘 따르고 있더구나. 마음은 너를 내 옆에 두고 보고 싶었지만 네가 청소년기에 혼란스러울까봐 그러지 못했어. 대신 춘희 양에게 힘들면 꼭 찾아오라고 하고 항상 너의 학비를 다 대주었지. 아마 교사가 되었다지. 나를 닮아 똑똑하기도 하다면서 춘희 양이 말해주더구나. 아마 춘희 양은 널 친딸처럼 정말 잘 키웠을 거다.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너 하나만 바라봐서 키웠으니까. 난 춘희 양에 비하면 아비 될 자격도 없었지. 너무 놀랐어요. 저에게 친아빠가 있었고 제 엄마가 유모였다니. 너무 슬퍼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친딸 아닌 저를 사랑으로 키워준 엄마에 대한 은혜와 친아빠가 다가오지 못하고 늘 멀리서 저를 봐왔다는 사실이 너무 감동이었죠. 제 아빠라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편이 다니고 있는 유명한 강남 학원의 학원장을 맡고 있었어요. 맨손으로 올라와 이렇게 강남에 분점 몇 개를 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전 펑펑 울었고 저희 아빠는 제 이야기를 그간 다 들어주시곤 같이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에 대한 고마움과 절 이렇게 잘 키워줬다는 갚을 수 없는 마음에 저와 한참을 울었죠. 그리고 아빠는 제 전 남편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컸던 사람이라 학원가에선 다신 발을 디딜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으셨죠. 이유는 인간 같지 않아서였어요. 아니, 제가 왜 잘립니까? 아, 네가 여긴 웬일이야?
아니, 네가 우리 대표님이랑 볼 일이 뭐가 있냐고. 네가 이상한 헛소리 했냐? 이제 부모도 없는 천에 고화된 주제에 뚫린 입이라고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내 자리 돌려놔. 알겠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는군. 내 딸이야. 내가 오래전부터 자고 있던 내 딸이네. 이유는 알 거 없고 이만하면 자네가 잘린 이유 알겠지? 이 바닥에선 원래 일타 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거 알잖아. 요새 강의평도 엉망이고 인기의 최소는 학생들도 많이 빠져나가고 있더라고. 잘 됐지 뭐야. 다신 이 바닥엔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당장 꺼져. 알겠어? 은희 앞에도 나타나지 마. 전 남편은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듣고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죠. 제가 알던 전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남자 못 믿고 결혼했나 싶기도 했었고 진짜 별로였죠. 그리고 전 아빠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빠,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절 잊지 않아줘서. 그래도 엄마가 절 사랑으로 잘 키워주셨어요. 무한한 사랑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래도 절 찾아주셔서요. 제가 그래도 버림받지 않은 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이 생겼잖아요. 엄마도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따라 엄마가 그립네요. 이제 내가 네 옆에서 모든 힘이 다 대주마. 걱정 말고 살아. 그리고 엄마를 대신할 순 없겠지만 최선을 다할게, 너에게. 전 그렇게 아빠를 찾았어요. 우연히 찾은 아빠가 유명한 강남학원의 학원 대표였죠.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 모두 선생님이라니. 엄마가 떠나간 빈자리는 그 누구도 채울 순 없었지만 그래도 제 핏줄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일 줄은 몰랐습니다. 전 그렇게 아빠가 가진 재산을 얼떨결에 물려받게 되었고 그야말로 갑작스레 인생이 뒤바뀌었죠. 원래도 절 위해 남겨주신 거라고 했고요. 아빠는 재혼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만 하셨다고 했어요. 제가 아빠를 진작 찾았다면 엄마는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살면서 엄마밖에 몰랐기 때문에 아마 가실 때나 돼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러 전 재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다행히 저와 같은 학교 선생님이고 평범한 사람입니다. 아주 착하고 착실하고 건실하고요. 아빠도 요새 손주 보는 재롱에 살고 계세요. 엄마가 계셨더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래도 후회 없이 살려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실 때 저에게 선물 같은 걸 남겨주셨는데 그게 제 가족을 만들어 주시는 거였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엄마가 너무 보고 싶네요. 하나밖에 없는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하고 보고 싶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잠실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던 터라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시댁이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믿기 어려우셨는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동안 연애를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저에게 다가온 그 사람은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크게 고민하지 않고 받아주게 되었죠. 저희 둘이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을 양가 부모님께 보여드린다면
결혼은 무난하게 진행이 될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이라는 게 어려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저희 부모님께선 예비 사이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예의 바른 모습들과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지 큰 어려움이 없이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죠. 안정적인 직장에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이 제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을 만큼 경제적인 능력도 있었다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예비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순간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계획들은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었고 눈앞에 엄청나게 높은 큰 벽이 저를 가로막고 있었어요. 영미 씨 집안에선 둘 사이의 결혼을 허락해 줬다는 거지?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내 아들이 어디 하나 빠질 게 없으니까 다른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갔다 해도 무조건 결혼 허락을 받았겠지. 그런데 반대로 영미 씨는 우리한테 내세울 게 뭐가 있지? 서로가 처음 보는 자리인데 옷이 그게 뭐야? 옷차림만 딱 봐도 집안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솔직히 내 입장에선 이 결혼 반대하고 싶은데 굳이 허락해 줄 필요는 없잖아? 신경 써서 왔다고 하기엔 옷도 너무 후줄근하고 내 아들이랑 어느 정도 기준이 비슷해야 결혼을 허락해 주지. 이건 뭐 너무 심하게 차이 나니까 고민해 볼 생각도 없어지는데? 아들, 너는 굳이 이 결혼해야 되겠니? 세상에 널린 게 여자이고 능력 좋은 집안도 정말 많다. 사랑 하나로만 결혼한다는 건 네가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지금은 서로가 좋아서 결혼한다지만 몇 년간 지나봐라.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될 테고 주변에 자기 마누라보다 능력 좋고 미모도 뛰어난 여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지. 결국 둘이 헤어지는 건 안 봐도 뻔한 스토리인데 굳이 성급할 필요가 있겠어? 둘이 아직까지 30대 초반이고 한창 인생을 즐길 나이에 왜 서로가 지금의 자유를 버리고 살려는 건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 그건 먹고 살기 힘들었을 쌍팔년도에나 했던 말들이지. 지금은 혼자 벌어 인생을 즐기는 게 요즘 세상이야. 경제적인 능력도 없는 영미 씨와 내 아들이 결혼을 한다는 건 우리 집안이 손해를 너무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불투명한 미래에 내 아들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야. 더 할 말 없으면 이제 그만 돌아가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외식을 하기로 약속이 잡혀 있었거든. 아들, 연애할 때와 결혼은 정말 다른 거야. 엄마가 한 말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엄마가 생각하시는 기준에 왜 저희가 맞춰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앞으로 짊어져야 할 것들이 있다면 제가 책임지면 되는 건데 왜 엄마의 기준으로 결혼을 반대하신다는 거죠? 저도 생각이라는 게 있는데 엄마가 지금 그걸 침해하고 있는 거라고요. 저보다 좀 못 벌면 어때요? 저희 집안보다 좀 못 살면 어때요? 사람만 좋으면 되는 거잖아요. 능력 좋은 집안에 들어간다 해서 평생 행복하게 잘 살 거라는 보장 있어요? 서로가 맞는 부분이 많아야 오랜 세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지. 돈만 보고 쫓아간다면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몇 년도 아닌 몇 달 만에 갈라설 수 있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가치관이 맞아야 함께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는 거라고요. 저 혼자 여행 다니고 인생을 즐기면 되는 거라고 하셨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한 사람에게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질 텐데, 그때 돼서 저와 맞는 여자를 찾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 남은 인생을 저 혼자가 아닌 같이 만들어가고 싶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선을 긋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거야?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모르니?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나야 뭐 어차피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가겠지만 당신 말도 맞는 것 같고 성훈이 말도 맞는 것 같아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네. 나는 엄마 말에 적극 찬성이에요. 이 결혼은 무조건 반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지금까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당연히 좋은 집안에 보내고 싶겠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나도 결혼은 오빠 혼자 결정하고 진행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 집안이 좋아야 득보는 것도 많아지는 거지. 딱 봐도 집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훤히 보이는데 굳이 우리 집안이 손해보면서까지 오빠가 결혼하는 걸 지켜보고 싶지 않아? 나는 무조건 반대할게. 저희 집안이 남들한테 부러움을 살 정도로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부모님께서 저를 바르게 키워주셨고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훈 씨와 결혼하게 되면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 수는 있어요. 저희 둘의 결혼 후회하시지 않게 정말 많은 노력을 할 테니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로 만나온 시간이 짧은 것도 아니고 벌써 4년이나 됐는데 웬만한 건 서로가 잘 알고 있는 만큼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부정적으로만 바라봐 주시는 게 아닌 저희가 앞으로 잘 될 수 있게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말 들어봤자 한 번 정한 마음 변하지는 않을 것 같다. 아들, 우리 빨리 나가봐야 하니까 집 앞까지 배웅해줘라. 예비 시모는 저와 그 사람과의 결혼을 무조건 반대하셨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버려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엄마를 설득시키겠다며 나중에 다시 연락한다고 저를 택시 태워 집으로 돌려보낸 뒤 급하게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괜히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을까봐 집에 와서도 한참 동안 걱정돼서 핸드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오긴 했지만 예상했던 대로 좋은 소식은 접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많이 난감해 하셨죠. 능력 없는 아빠 탓이라며 저에게 미안해 하셨지만 이건 누구 탓도 아니었습니다. 개인이 생각하는 기준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뒤 그 사람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모가 결혼에 대해 너무 강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자 결혼은 포기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 사람은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아직 시간은 많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었죠. 그렇게 아무 성과 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던 어느 날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며 저를 따로 불러내셨고 시모와 단둘이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아직까지 내 아들과의 결혼에 대해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길래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들어보고 싶어서 따로 만나자고 한 거니 속마음 숨기지 말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영미 씨를 마음에 들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나도 둘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결정하지 않겠어? 일단 내 마음은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내 아들이 결혼하기 적당한 나이라서 그런지 이미 선자리가 꽤 많이 들어왔거든. 그러다 보니 영미 씨 집안과는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입장에선 성훈이가 좀 더 괜찮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는 걸 원하지 않겠어? 어차피 시간 지나면 사랑보다는 돈이 전부야. 돈이 있어야 사랑도 유지가 될 수 있는 거라고. 경제적인 능력이 뒷받침되어 주지 않는다면 둘의 사랑은 금세 시들게 될 테고 결국 그 끝은 이혼이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되면 서로 시간만 버리게 되는 건데 뭐하러 힘을 빼냐 이거야. 애초부터 서로는 이어질 수 없던 사이라고.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지? 그런데도 결혼을 고집한다면 나도 더 이상 좋게만 얘기하진 않을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갈라놓을 테니 내가 하는 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게 서로가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긴 하지. 그런데 영미 씨도 내 아들과 결혼하려고 이 자리까지 나온 거잖아? 네, 맞아요. 저희 둘 결혼 허락 받으려고 나왔어요. 쉽게 생각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훈 씨를 놓치고 싶은 마음은 아직까지 없어요. 어머님 기준에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 알아요. 경제적인 능력이 좋았다면 바로 결혼 허락해 주셨겠죠. 그런데 돈이 많다고 해서 언제나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주위에서 많이 봐왔는걸요. 저희 둘이 살면서 버는 돈이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이니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어머님께서 조금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손해보면서까지 내가 왜 결혼을 허락해 줘야 하는 거지? 직장도 별로야. 집안에 능력도 없어.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린다. 하나라도 내세울 게 있어야 고민이라도 해보는데 잘난 거 하나 없는 너를 내 며느리로 받아들이라고? 이대로 결혼 진행한다면 시집살이 감당할 수 있겠니? 내가 그냥 놔둘 것 같냐고? 지금도 얼굴에 물을 뿌려버리고 싶은 거 힘들게 참고 있는데 넓은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결혼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어디서 착한 척이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과 이제 그만 정리해라. 좋게 얘기할 때 하루빨리 내 아들과 헤어지는 게 좋을 거야. 질질 끌어봤자 너만 손해다. 지금 내 아들 뒤에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가 눈에 들어오겠니? 조금의 기회조차 없을 테니 그만 미련 버리고 너한테 수준 맞는 남자 찾도록 해. 어머님은 제가 한마디라도 더 한다면 저에게 당장이라도 얼굴에 물을 뿌릴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너무 강하게 나오시니까 제 의견을 내세우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두 번 다시 자기 아들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말라며 한 번만 더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할 시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신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예비 시모가 보내는 눈빛은 진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날카로우셨는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엄마가 저를 보며 걸어오셨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신 시모와 엄마가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시더니 시모는 다시 자리에 앉으셨고 엄마도 제 옆에 앉아
결혼 문제에 대해 다시 대화를 이어나가셨죠. 처음 뵙긴 했지만 제 예상은 벗어난 적이 없네요. 위아래로 대충 훑어보니 역시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정대로 결혼은 없던 걸로 하는 게 더욱더 확실해졌네요. 그쪽 따님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서든 붙잡아 인생 좀 피려는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성격은 아니라서요. 서로가 좋다고 해서 함께 하고 싶다는 것뿐인데 자식들 눈에서 눈물 나는 모습을 봐야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그쪽 아드님이 내 딸과 헤어지면 원하는 대로 다른 여자 만나서 결혼할 거라 생각하세요? 저번에 저희 집에 와서 대화 좀 나눠봤는데 만약 결혼 반대 얘기가 나오게 된다면 제 딸과 결국 헤어지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니 두 번의 여자는 없을 거라던데요. 제 딸이 그쪽 아드님한테 얼마나 잘했으면 그런 말까지 나오겠어요. 남자를 몰라도 너무 모르신다. 그 말을 지금 믿어요? 여태 인생 헛살으셨네. 다른 여자가 작정하고 덤비면 남자들은 100이면 100 전부 다 넘어간다고요. 꼬리치는 여자 마다는 남자가 있을까요? 그쪽 따님보다 능력 좋고 뛰어난 외모에 몸매까지 좋은 그런 여자가 앞에 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앞과 뒤가 다른 게 남자들이라고요. 저는 그쪽 따님보다 더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이니 이제 그만 제 아들에게서 떨궈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비 시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 곧바로 나가셨습니다. 엄마는 밖으로 나가는 시모를 보며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은 처음 본다고 얼굴을 붉히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냐고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힘들게 결혼을 한다 해도 시집살이는 버티기 힘들 거라며 더 좋은 남자가 나타날 거라는 말을 제 눈치를 보면서 어렵게 꺼내셨습니다. 시모의 행동들이나 말투들에 많은 상처를 받게 된 엄마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다 해도 양가 집안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의 결혼은 무의미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엄마가 예비 시모를 만났다는 걸 듣게 되었는지 전화가 왔길래 좀 전에 일들을 설명한 뒤에 둘만 생각해선 힘들 것 같다고 얘기하자 상당히 충격을 받은 듯 말을 더듬으면서 결혼을 하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는 말에 눈에 훤히 보이는 일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설명해 주었죠. 시모는 저보다 더 능력 좋고 집안 좋은 여자를 며느리로 드리고 싶어 한다며 저는 어머님의 마음에 들어갈 틈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그 사람은 무조건 저 아니면 안 된다고 결혼식을 올릴 거라는 말에 더는 해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그 사람과 만나서 진지하게 오랜 시간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를 싫어하는 만큼 좋은 결과는 없을 거라고 결혼은 힘들 것 같다는 변함없는 제 의견에 저희 둘은 결국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을 꿈꿔왔던 저 또한 서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서 집에 돌아와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었고 저희는 결국 미래를 약속하는 사이가 아닌 헤어짐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많은 현실들을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 사람도 헤어졌다는 충격에 한동안 많이 힘들었는지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서로에게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건 쉽지 않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남친 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그 사람이 바람 좀 쐬고 싶다며 여행을 떠났는지 연락 한 통 없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 걱정이 된다고 저에게 전화 한 통 해보라는 말에 저는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한 사람 때문에 저희 둘이 받은 상처는 너무 커진 상태였던 거죠. 제가 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 되는 거죠? 이미 저희 둘은 헤어짐을 선택했는데 또다시 제가 전화를 한다면 서로는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이런 상황을 만드셔놓고 왜 저한테 수습하라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제 그만 전화하세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직접 전화해 보세요. 저희 집안이 부족하더라도 받아주셨다면 이런 일은 발생되지 않았겠죠. 저는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사람이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한번 결정한 건 웬만해선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 아들이 어디에 있는지 도와주지 않겠다는 거야? 네가 전화 한 통만 하면 금방 해결되는 문제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거니? 만에 하나 내 아들이 진짜 잘못된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마무리는 좋게 하고 끝내줬으면 하는데 서로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전화 한 통만 넣어봐라. 부탁하마. 저는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지금 하루하루가 힘들 지경이라고요. 4년을 함께 했는데 어머님이 저희를 한순간에 갈라놓게 만드셨잖아요. 서로에겐 시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연락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약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 더 이상 저에게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남친 어머니는 문제가 심각하게 흘러가는데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에게 더 크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님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어머님의 말에 그 사람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되었지만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어머님에게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 사람과 저와의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는 말이었죠.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허락을 해주신 어머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갑자기 왜 말을 바꾸셨냐고 물어보자 그 사람과 영상통화를 했는데 결혼을 허락해 주지 않는다면 2번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으로 떠나버리겠다며 해선 안 될 선택을 하려 했다는 충격적인 말을 전해 듣고 말았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어머님과 전화를 끊은 뒤 그 사람한테 곧바로 전화를 하자 저에게 어떤 상황이었는지 설명을 해 주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둘만 좋으면 되는 건데 어머님의 선택으로 인해 서로가 힘들어지는 현실들이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다며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살 바엔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게 속편할 것 같다는 말을 꺼내게 되면서 분위기를 심각하게 몰고 가자 그제서야 어머님이 꼬리를 내렸다는 말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양가 집안 상견례를 준비하게 되었고 예비 시모는 더 이상 저와 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희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정해진 날짜에 시모가 잡은 상견례 장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장소라고 하기엔 너무 낡은 건물이길래 당황스러워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시댁 식구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뒤 도착한 시모가 왜 안 들어가냐며 먼저 식당 안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했던 상견례의 분위기와 너무 달랐지만 일단 시모를 뒤따라 들어가게 되었어요. 뒤이어 도착한 그 사람은 예비 시모에게 급히 달려가더니 여기가 상견례 장소가 맞냐고 물어보자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희를 안내했어요. 시모가 직접 알아보겠다고 하셨던 장소가 뚝배기집이라 저희는 할 말을 잃은 상태였죠. 그렇게 모두가 자리에 앉자 뒤이어 음식이 들어왔고 한 사람 앞에 한 개의 뚝배기가 놓이게 되었네요. 침묵을 지키던 예비 시모는 저희를 보며 충격적인 한마디를 건네셨어요. 없는 집안과 결혼하려다 보니 제가 너무 속이 쓰려 대접할 마음이 딱히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는 해야 될 것 같아 뚝배기집으로 모셨습니다. 요즘 시기에 5,000원짜리 보기 힘든데 여기가 가격 대비 괜찮은 곳이거든요. 후줄근한 집안이랑 딱 어울리니 굳이 어울리지도 않는 격식 차릴 필요도 없잖아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 집안이 그쪽 집안보다 못 산다고 해서 저희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거죠? 없는 집안에 굳이 기름칠 칠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서로 못 볼 걸 다 봤는데 뭐하러 격식을 따져요? 그냥 주는 대로 드시고 할 말만 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고요.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결국 또 상황을 안 좋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엄마 성격대로 행동하신다면 그땐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찾아올 거라고요. 왜 하나만 알고 줄은 모르세요? 엄마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거 모르세요? 죄송하다는 말부터 나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상견례 장소를 뚝배기집에서 하시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실망스럽네요. 선택은 엄마가 하셨으니 그에 따른 결과도 엄마가 감당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그 물건 제가 찍어드린 주소로 보내주시겠어요? 너는 엄마가 싫다는데 굳이 그렇게 고집을 부려서 결혼식을 올려야 되겠어? 내가 왜 여기에 모이자고 했는지 알아? 이 결혼 반대하려고 확실하게 못을 받기 위해 장소를 여기로 정한 거다. 어차피 파투날 건데 돈 아깝게 비싼 곳 알아볼 필요는 없잖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하는데요. 이 결혼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예비 시모는 처음부터 저와 그 사람의 결혼을 반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희 가족들도 시모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지만 제일 큰 실망을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밖으로 나가 퀵 배달 온 물건 하나를 가지고 다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시모 앞으로 다가가 서류 봉투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을 전부 다 쏟아내었고 그 안에서 펼쳐진 건 알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시댁 집안 식구들의 얼굴은 사색이 된 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어요? 다들 저를 이용해 먹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게 결국 이런 거였어요? 솔직히 오늘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삭히며
남은 인생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결국 원하시는 건 전부 돈이었네요. 제가 벌어오는 돈이 앞으로 이 사람한테 가게 되니까 그게 싫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모든 걸 충당하고 계셨겠죠. 그걸 원하시는 거였고, 저는 그런 것도 모른 채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어요. 효도라고 생각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더라고요. 저를 입양한 이유가 이런 거였어요? 저는 그동안 입양된 사실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행을 떠나기 하루 전날 두 분이서 나누는 대화에 제가 입양하였다는 말을 꺼내게 되시면서 그동안 모르고 살아왔던 게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동안 알아봤어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두 분이서 나눈 대화는 진실이었고 더 충격적인 건 희영이 너도 입양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네가 벌어와서 바친 돈들 결혼할 때 주겠다고 했던 약속 그걸 우리는 믿고 있었지만 두 분의 배만 채우고 있었던 거야.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건 친자 검사지와 입양기관의 서류들이었어요. 그 사람과 예비 신우는 둘 다 보육원에서 데리고 왔던 거였네요. 두 분은 나중에 때가 되면 전부 설명하려 했다고 했지만 결혼 자금과 목돈을 모아주겠다며 걷어들인 돈들을 이미 전부 다 써버린 빈 통장이 모든 걸 설명해주고 있었죠. 두 분이 그 사람과 신우를 이용해 먹으려고 어렸을 적부터 입양해서 키웠던 거였어요. 신우는 믿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들었는지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서류들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입양하였다는 게 확인이 되는 서류를 보게 되는 순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만큼 배신 또한 엄청났고 신우는 그 자리를 박차고 식당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키워주셨던 건 그간 벌어온 돈으로 충분했던 것 같다며 두 번 다시 얼굴 마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선을 그어버리자 예비 시부모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힘들게 키워서 번듯한 회사에 입사하게 만들어 이제야 제대로 된 돈을 받아쓰기 시작했는데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그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그 사람의 귀는 닫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는 땅을 치며 후회했고 다시 예전처럼 살아가길 원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는 상처로 남아있게 되었네요. 결국 그 사람은 친부모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두 분에게 받은 상처가 너무 크게 다가왔는지 고개를 돌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은 두 분과의 인연을 끊어낸 상태이고 저와의 결혼을 다시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결혼을 반대했던 이유는 그 사람이 그동안 믿고 맡겼던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전혀 없는 상태라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게 밝혀질까봐 결혼을 계속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다면 한몫 단단히 챙길 생각을 하고 계셨죠. 너무 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는지 지금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그 사람 옆에 머물러 주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 결국 두 분은 아들, 딸을 잃게 되었고 지금 현재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피를 나눈 사람들도 아니고 이용해 먹으려고 입양했었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들한테 결혼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던 거였죠. 경제적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인 그분들은 현재 그 사람에게 매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생활비나 부양료라도 달라며
구차하게 애원하고 있네요. 예비 신랑은 현재 법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 부양 의무 포기에 대해 알아보고 있긴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선 과거의 일은 일단 잊어버리고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합니다. 저와 하루빨리 결혼을 하고 자리를 잡는 게 이득일 것 같다고 하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 저희의 삶에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의류 사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저와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여자와 이혼을 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연을 올리게 된 이유는 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일까지 저지를 수 있었는지 너무 황당하기만 하네요. 작년까지 함께 했었던 아내와 결혼한 지는 2년 되었었고요. 알고 지낸 지는 3년 정도 되었으니 거의 5년을 서로 얼굴 보며 지냈었어요. 그리고 재혼이었고 재혼하기 전에 함께 있던 아내는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었어요. 저와 작별한 아내 이후 2번 다시 새로운 사람이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 없기에 저 또한 재혼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네요. 그런데 2번의 실패는 없을 것 같았던 인생은 오래가지도 못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제가 왜 여기에까지 글을 쓰게 되었는지 듣게 되신다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실 것 같네요. 아내와 결혼을 하기까지도 쉬운 건 아니었어요. 워낙 잘 사는 집안이었고 저희 집안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아내 위로 형님만 3분이라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서로 사랑하는 만큼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좋은 결과 가져올 것 같아 아내와 오랜 시간 설득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이후 처음에는 눈치 보느라고 많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처가댁이 저와 같은 의류 사업을 하고 있었고 같은 직종이다 보니 여러 가지 대화하는 부분에서 통하는 건 많았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던 작은 매장은 손님이 많지 않아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와 다르게 처가에서 운영하는 매장은 장인어른이 주측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며 형님분들께서 뒤에서 도와주시고 계신 정도입니다. 저와 다르게 국내에서도 손님들이 많은 편이지만 거의 대부분 수익은 해외로 수출하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요. 아내는 따로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 의류 사업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았었어요. 저희 건너편 매장이었기 때문에 멀리에서만 봐도 손님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같은 동종 업계였고 워낙 옷들이 독특해서 살짝 관심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대화도 잘 통했고 나중에는 함께 디자인을 해서 판매까지 하게 되었었죠. 반응도 나쁘지 않아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었고 설득시키는데 힘들었지만 그래도 결혼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장인어른은 운영하고 계시는 사업을 함께 하길 원하셨지만 형님들의 따가운 시선에 차마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매장을 운영하는 것 또한 나쁘지 않았어요. 뭐든지 혼자보다 둘이 좋았고 괜찮은 아이템도 많이 나왔으니까요. 가끔 손님들께 반응이 나쁘지 않은 디자인의 옷이 나오게 되면 다른 곳에서도 대량 주문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때 받는 희열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처가댁이 워낙 잘 사는 집안인 건 알지만 그렇다고 아내가 자기 부모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독립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매장 하나 차렸을 때도 혼자 벌어 가게를 차릴 정도였으니까요. 부모 입장에서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거지만 자기 딸의 입장을 최대한 많이 존중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운영이 잘 되던 장인의 사업이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장인과 형님들이 만든 옷이 해외에서 점점 인기가 떨어졌고 주문량 또한 눈에 띄게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모든 소식은 아내를 통해서 듣게 되었었죠. 결국 그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사업이 위태로워지면서 긴급 회의가 열릴 정도였습니다. 옆에서 쓰러져 가고 있는 사업을 지켜보고 있는 저 또한 침이 마르는데 장인 같으면 속이 타들어갈 정도로 힘들었겠죠. 그래도 침착하게 이끌어가는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계속해서 새로운 옷들을 내놓고 있긴 한데 적자가 심한 편인가 봐. 다른 곳에서도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서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지속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곳도 더 이상은 볼 게 없을 것 같다며 다른 의류업체랑 계약한 것 같던데. 아빠가 나랑 당신이 함께 도와줬으면 한다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까? 우리가 도움이 되겠어? 해외를 겨냥한 디자인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유행을 어떻게 따라가?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형님들이 있는데 내가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도 제한적일 것 같아. 장인어른 밑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해.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으니 당신도 우리 매장 일에 신경 써주면 좋겠어. 내가 언제 소홀히 한 적 있었어? 그냥 오는 기회도 아니고 이참에 당신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오빠들 생각하지 말고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이 도와줘서 괜찮은 반응이 온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안 그래? 아내의 말에 해보고 싶었지만 형님들이 저를 워낙 싫어하던 모습이 생각나 섣불리 하겠다고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장인이 저를 개인적으로 부르셨고 다시 한번 부탁하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해보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아내와 사전 조사를 한 뒤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며 두 번의 기회는 없을 거라 생각해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디자인한 샘플 옷이 나오게 되었고 장인과 따로 만나 옷을 보여준 뒤 설명을 하는데 이리저리 옷을 바라보시더니 생각하지 못한 디자인의 옷이 나와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혼자 한 게 아닌 아내와 함께 이뤄낸 성과여서 기분이 좋았고 본격적으로 옷을 만들어 처음으로 해외에 도전한 결과 너무 괜찮은 반응이 와서 놀라고 말았습니다. 여러 업체에서 대량으로 주문하겠다는 전화에 회사는 정신 없어졌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저 또한 좀 더 넓은 곳에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당연히 알게 된 형님들께서 저를 따로 불렀고 한 소리 하셨습니다. 자네가 이번에 얻어 걸려 한 건 했다고 하지만 이번 건으로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벌써 우리 아버지와 함께 계약서를 썼다거나 따로 만나 추가적인 계획을 한 건 아니겠지?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선을 넘어온다면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 이번 일만 끝내고 발 빼도록 해. 알겠어? 형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조차고 장인어른 도와드린 것도 아니고 한 가족이고 부탁해서 아내와 함께 잠도 못 자가면서 열심히 만들었는데 좋은 말을 해주기는커녕 되려 안 좋은 말만 하시니 솔직히 너무 서운합니다. 내가 자네 속셈을 몰라서 그런 줄 알아? 분명히 우리를 내치고 네가 이 자리를 꿰차려고 그런 거 아니야? 큰형님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반응을 보여주면서 안 좋은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전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장인의 부탁을 들어준 것도 아닌데 당황스러울 정도로 예민하게 나오시니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형님들처럼 전문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옷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는데 그런 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게 어이없었습니다.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내가 무슨 대화를 했는지 물어보았지만 차마 형님이 저에게 안 좋은 말을 했었다는 걸 말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의 분열을 일으키고 싶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받아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장인은 다음 상품의 디자인 또한 부탁했고, 아내도 좋은 기회인 만큼 두 번째도 열심히 준비하자고 했지만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표정이 좋지 않았던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결국 화가 났는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처갓댁에 찾아가 난리를 치게 되었고, 장인과 같이 살고 있던 큰형님과 한바탕 하면서 일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큰형님은 오로지 장인의 뒤를 이어나가려고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세요? 여태껏까지 제가 아버지 뒤에서 이 사업을 이끌어왔는데 저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무작정 저놈에게 디자인을 맡겨요? 딱 봐도 별로더만. 잠깐 반응 좋았다고 다음 것까지 맡기는 건 아니죠. 그럼 너는 우리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어려운 시기에 숨이라도 쉴 수 있으면 감사해야지. 그리고 내가 우리 김서방에게 부탁한 건데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저놈? 김서방이 너 친구냐? 여태껏까지 이 회사가 너 혼자 이끌어온 거야? 수많은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여기까지 끌고 온 걸 너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장 사과하고 앞으로도 내가 개인적으로 사이한테 부탁한 건 너희들 전부 조금이라도 토달지 말거라. 이건 명령이야. 김서방 앞에 두고 내 자식 지금 쪽 주는 거야? 우리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고 자기들한테 의견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한 당신이 문제인 거지. 왜 우리 아들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김서방, 자네 그렇게 안 봤는데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나? 우연히 하나 얻어 걸린 거 가지고 지금 으쓱대는 거야 뭐야? 이런 분위기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겠어? 자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그리고 세영이 너도 생각 좀 하고 행동해. 오냐오냐 키워줬더니 오빠들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르려 들어? 앞만 보지 말고 어떻게 될 건지 생각 좀 하고 움직여. 아내가 처갓댁에 가는 순간 예상은 했지만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오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집안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고 가라앉지 않고 있던 형님들과 장모의 분노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런 와중에 장인은 저에게 계속해서 다음 상품의 디자인을 맡겼고 아내는 형님들과 장모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만 하자고 저를 설득시켰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분명 다시 예전처럼 좋아질 거라는 믿음 하나로 장인의 회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내와 함께 정말 열심히 일했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함께 운영하고 있던 매장의 문을 잠시 닫게 되었고 장인의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님들과 얼굴을 마주칠 수밖에 없었지만 그렇다고 무시한 적 단 한 번도 없이 얼굴 볼 때마다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분명 언젠가 마음의 문을 열어줄 거라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만들게 된 상품 또한 좋은 반응을 얻게 되면서 순식간에 형님들은 뒤로 밀려지면서 장인의 눈 밖으로 벗어나고 말았어요. 불만이 가득했던 형님들 또한 장인의 말을 한 번에 듣지 않고 반항을 하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형님들과 저는 다음 상품을 만들어 투표를 진행해서 더 많은 표를 얻은 상품을 출시하기로 장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회사 내에까지 분열이 생기고 말았어요.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형님들을 지지해주는 분들과 나눠지게 되었고 다음 상품을 만들어 고객들의 호응이 좋은 쪽이 해외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좋은 시선이 더 많이 있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 회사 분위기 망친다며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신경 쓰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얘기했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인의 지시 때문에 저를 지지해주는 분들 말고는 전부 마지못해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장인의 회사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도와주고 싶었던 건데 디자인을 전공하고 꽤나 이름 있는 곳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고 장인의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런지 고졸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의류 매장 하나 차려 소소하게 사업을 했던 보잘것없는 놈이 갑자기 장인 옆에 있다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내의 말처럼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형님들과 경쟁하게 되면서 만들어진 상품을 고객들에게 보여주면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루의 시간 동안 진행이 된 투표를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작되었고 충격적이게도 저와 아내가 만든 상품이 월등히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서 믿을 수 없는 결과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저희 상품을 선택한 이유는 디자인도 좋지만 어느 상황이건 잘 어울릴 것 같다는 평가였고 형님들이 만든 상품은 실용적이지 못할 것 같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속으로는 너무 기분이 좋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들 앞에 좋아하는 표정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형님들과 함께 일을 했던 분들이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싶어 했고 형님들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옆에서 계속해서 지켜보는 건 저도 도저히 할 짓이 못돼 장인에게 더 이상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밤새가며 작업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모두에게 사랑받는 상품을 만들게 되었어도 즐겁지 않다는 게 제일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장인과 신중하게 대화를 한 뒤 다음날부터 아내와 함께 저희가 운영하던 매장을 다시 오픈했어요. 아내는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걷어차냐며 불만이 가득했지만 가족과의 불화를 더 이상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가 그만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제가 디자인한 새로운 옷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들이 많아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내가 이렇게 급하게 부른 건 자네도 봤겠지만 새로운 옷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아졌네. 그런데 이렇게 그만둔다는 건 고객들에게 등을 돌리는 거고 회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앞으로 함께 일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회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질 게 뻔한데 자네도 그런 모습 보고 싶지는 않잖아. 자네가 나와 함께 정식으로 계약하고 일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기회는 정말 2번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요. 저는 아버님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분들처럼 좋은 스펙도 없고 그냥 골목에서 작은 매장 하나 차려 제가 디자인한 옷 몇 개 파는 게 전부인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분들과 비교했을 때 전문 지식도 떨어지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좁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고객들의 눈에 띄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좋은 상품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을 것 같네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저에게는 가족 또한 중요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형님들과 장모님께 안 좋은 이미지로 바뀌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건 사실이에요. 차라리 저보다 더 좋은 사람 찾으셔서 회사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어요.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잖아요.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장인은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옆에 있던 아내는 그렇게까지 눈치 안 봐도 된다고 했지만 결혼 이후 장인에게 인정받은 것만도 만족한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희 대화를 듣고 있던 큰형님과 장모님이 저를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있었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려던 찰나 장인이 급할 때는 도움받을 거라는 말 한마디 하시고 저를 놔주셨네요. 그런데 마지막 그 말이 기분 좋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장인의 한마디에 제 인생은 순식간에 바뀌게 되었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나도 힘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던 어느 날 평소처럼 매장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장인이 매장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내와 함께 만든 옷을 살펴보고 있던 도중 저에게 마지막 한 번만 더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고, 저와 아내가 만든 제품 이외에는 매출이 거의 나오고 있지 않아 회사가 힘들다며 어렵게 말을 꺼낸 만큼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장인의 말에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아내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면서 정식으로 회사에 소속시켜달라는 조건을 내밀었습니다. 아내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만 제 의견은 무시한 채 아내와 장인의 결정으로 끝이 나게 되었어요. 결국 아내와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많은 대화를 했지만 쉽게 조율이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너무 답답해 편의점에 들려 맥주 좀 사가지고 들어가겠다며 아내를 먼저 집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렇게 맥주와 안주거리 사서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했을 시점에 갑자기 뒤에서 차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떴을 때는 온몸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의사가 몸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의사가 밖으로 나갔고 누군가와 대화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들이 들리길래 귀를 기울이니 장모가 의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네요. 다행히도 크게 다친 곳은 없습니다. 한쪽 다리가 골절된 것 말고는 다른 곳은 전혀 문제가 없네요. 긴급 처방은 했지만 그래도 골절됐으니 병원에서 수술받는 게 장애를 남기지 않을 텐데요. 여기에 오래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수고하셨어요. 문제 있으면 나중에 다시 연락할 테니 오늘은 이만 들어가세요. 어머니, 어떡하면 좋죠? 저도 모르게 그만 화가 너무 치밀어 올라 술 기운에 이런 일을 저질러 버렸네요. 내가 브레이크 잡으라고 했지. 그냥 위험만 주라고 얘기하니까 왜 감정을 제어 못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지금 세영이가 나한테 전화 와서는 자기 남편 없어졌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어쩔 거야? 네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분명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 자리 뺏길지도 몰라. 그냥 여기에 가둬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당분간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천천히 설명한 뒤에 이혼을 하던 뭘 하던 우리 집안과 인연 끊게 만들 거니까 그때까지 너는 표정 관리 잘하고 정신 똑바로 차려. 알겠니? 제발 술 먹고 운전 좀 하지 말라고. 너 술 먹은 거 미리 알았다면 그런 말 하지도 않았을 텐데. 전부 내 잘못이다. 나도 저놈이 솔직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 장모와 큰형님의 말에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일부러 뒤에서 차로 받쳤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영이가 찾고 있다는 말에 비명을 지르자 살짝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더니 장모와 눈이 마주쳤고 조심스럽게 형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장모에게 제가 누워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보자 자기 집이라며 지하실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설명하더니 계속해서 저를 설득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라며 불안해하는 장모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알겠다며 침착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자 큰형님이 갑자기 사람 마음 바뀔 수도 있다며 풀어주지 말자고 장모의 손을 잡고 갑자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지만 더 이상 제가 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을 때 큰형님이 제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왔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더니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네요. 네가 여기에서 빠져나가려면 다음 상품 디자인을 만들어줬으면 하는데 네가 이렇게 됐으니 회사에 출근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대신 너가 만든 디자인을 가지고 회사에 갈 테니까 여기에 있으면서 디자인 좀 만들어봐. 형님 지금 정신 나가셨어요? 제 몸 상태가 어떤지 알고 있으면서 병원에 데려가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여기에서 디자인을 만들라고요? 이렇게 나오는데 형님이 말하는 대로 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나간 순간 콩밥 드실 준비하세요. 네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아버지 집이 아니야. 다른 곳이지. 그냥 너를 안심시켜주기 위해 그런 말을 했던 것뿐이지. 이곳은 나와 어머니만 알고 있는 비밀 공간이라고. 어차피 여기에는 경보장치까지 있어서 나가려고 시도해봤자 소용없어. 밖에는 경비까지 세워놨거든. 고집 부리다가 여기에서 생을 마감하던지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새롭게 디자인된 상품을 만들어내놓던지 알아서 해라. 너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알지? 평생 장애 가지고 싶으면 너 마음대로 해. 하지만 지금도 밖에서 너를 하루 종일 찾고 있는 내 동생도 생각해줬으면 좋겠네. 형님의 말에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저를 찾고 있을 아내 또한 너무 걱정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디자인에 필요한 물품들을 건네받은 뒤 좋지 않은 몸으로 쉬지 않고 새로운 상품의 디자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다가 혼자서 하려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래도 완성하게 되었고 완성된 디자인의 상품을 받으러 온 큰형님은 아무 말 없이 가져가더니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며 처음 약속한 거래와는 달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니 저도 더 이상은 참기가 힘들었고 어떻게 해서라도 탈출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던 그때 장모와 형님이 문 밖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아내의 목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네요. 너는 지금 우리 집안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현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 여기는 아무도 못 찾아. 그냥 여기에서 우리는 최대한 이용만 해먹고 세상 떠나게 하면 된다고. 저놈은 절대 우리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 문제로 인해 아버지가 한평생 끌고 오신 사업 망하게 할 거야. 너만 눈 감으면 된다니까. 무슨 말 하는지 잘 알았어. 나도 이런 상황 알게 됐을 때 너무 충격받았지만 우리 가족이 우선인 거 잘 알고 있다고. 그래도 좋게 말하면 눈 감아주지 않을까? 꼭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야? 내가 들어가서 잘 설명할게. 안 돼.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너도 이제 잊어버려. 더 이상 저놈에게 미련 두지 마. 좋은 남자는 많다니까. 아내는 결국 저보다 가족을 택했고 문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서로 믿고 의지한 세월이 있는데 한순간에 등을 돌리게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네요. 아내 또한 저를 버리니 더 이상은 폐쇄된 공간에서 있을 수 없었어요. 모두를 용서할 수 없었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사람에게 벌을 줘야만 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나 새벽 시간쯤 됐을 때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우는 소리가 들리는 걸 확인하고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도중 도저히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 선택한 방법은 새벽 시간에 잠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경비원들을 제압하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보통 도움을 요청했을 때 한 사람만 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고 한쪽 손에는 경보장치 선을 끊어버린 전깃줄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네요. 안쪽에서 난리를 치자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문을 열고 들어왔고 온 힘을 다해 넘어뜨린 뒤 경보장치를 들고 얼굴을 향해 날렸습니다. 얼굴에 맞은 경비원은 비명을 질렀고 그 틈을 타 밖으로 빠져나왔어요. 저를 찾으려고 달려오는 경비원들을 피해 어두운 산속에서 몸을 납작 엎드려 들키지 않게 숨을 죽였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틈을 타 아픈 다리를 이끌며 힘겹게 산 밑으로 내려와 도로가에 도착할 수 있었고 지나가는 차량에게 손을 흔들어 겨우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경찰서에 찾아가 모든 사실을 알린 뒤
범행을 저지른 장모와 형님이 붙잡히게 되었고, 아내 또한 제가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방조한 죄를 물었네요.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보였지만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듣게 된 장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지 난리가 났고 저희 집안까지 뒤집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네요. 결국 세 사람 전부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서 상황은 끝이 났지만 아내에게 왜 그랬냐며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아내는 저를 사랑하지만 가족을 버릴 수는 없었다며 고개를 떨궜고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이용하고 위험에 빠뜨린 그 사람들이 징역을 살고 나오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를까봐 그것 또한 걱정이네요. 지금 현재 저는 아내와 이혼을 하고 모든 손해배상 비용을 받았지만 장애를 가지게 된 다리 한쪽 때문에 생활에 지장을 받고 말았습니다. 몸에 남아버린 후유증이 아직도 저를 힘들게 하고 있네요. 결국 장인의 회사도 이런 안 좋은 소문 때문에 끝까지 버티다가 부도가 나게 되었지만 만약 서로 좋게 했다면 지금도 잘 이끌어왔을 텐데 너무 한심스럽습니다. 평생 동안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반성하며 살길 바랄 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자신의 욕심이 때론 과하면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다는 걸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완전 범죄는 이 세상에 없는 거니까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힘내시고 언제나 뒤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웃음 잃지 마세요. 감사합니다.